저희는 지금 몇 년 전 30억 원대 로또에 당첨되신 할머니 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건물, 나눔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있는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따뜻한 국밥 냄새와 함께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우리를 맞이하는 분이 바로 박순자 할머니 73세입니다. 수수한 베이지색 누빔 점퍼에 남색 바지,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린 할머니는 언뜻 보면 평범한 동네 어르신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2년 전 32억 원이라는 거액의 로또에 당첨된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그 할머니는 30억을 어디에 쓰셨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왜 이곳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계실까요? 할머니가 따뜻한 쌍화차 한 잔을 건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것 좀 드세요. 내가 직접 만든 쌍화차예요. 추운 날인데도 오셨으니 몸 좀 녹이게 이것 좀 드세요. 여기 이 작은 방에 앉아 있으면 말이죠. 2년 전 일이 엊그제 일처럼 생각나요. 당신은 젊으니까 이런 할머니 이야기가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사진 좀 봐요. 2년 전 겨울에 찍은 거예요. 보이죠? 이 낡은 손수레. 30년을 함께한 내 친구예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이걸 끌고 나갔어요.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리면서도 말이에요. 왜냐고요? 그래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난 월세방에 살았어요. 지하방이었는데 6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죠. 창문 하나 달랑 있고 비 오면 물 새고 겨울엔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월세가 12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매달 내기가 빠듯했어요. 하루에 폐지 팔아서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벌었거든요. 날씨 좋으면 7천 원까지도 벌었지만 비 오는 날은 3천 원도 못 벌 때가 많았죠. 그래도 말이에요. 그땐 참 마음이 편했어요. 이상하죠? 가난했는데 편했다니. 근데 진짜 그랬어요. 매일 새벽 같은 길을 걸으면서 매일 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폐지 줍는 다른 할머니들, 새벽 배달하는 젊은이들, 편의점 김 사장님. 다들 순자 씨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인사해 주더라고요. 그게 좋았어요. 특히 김 사장님은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내가 매일 새벽 5시쯤 되면 손수레 끌고 그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꼭 밖으로 나오셔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할머니, 추운데 이거 드시고 가세요. 처음엔 미안해서 사양했죠. 근데 그분이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주고 간 적립 포인트로 뽑는 거예요.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그분이 자기 돈으로 사주신 거였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2년 전 그 추운 12월의 어느 새벽이었어요. 바람이 살을 애는 것처럼 차가웠어요.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김 사장님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역시나 나오셔서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시더라고요. 할머니, 오늘 특별히 하나 더 드릴 게 있어요. 그러시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시는 거예요. 로또 복권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김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내 손에 쥐어주셨어요. 난 그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TV에서 본 적은 있지만 내가 직접 사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1,000원이 아까워서요. 그 1,000원이면 라면 한 개를 살 수 있잖아요. 아이고 사장님. 이런 건 뭐하러. 내가 손사래를 치니까 김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세상에는 운이라는 게 있어요. 할머니는 좋은 분이시니까 꼭 좋은 일 생길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찡했어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니. 살면서 그런 말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받은 로또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 사이에 끼워 넣고는 잊어버렸죠. 그날도 폐지를 팔고 김밥 한 줄 사 먹고 지하방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8시쯤이었나? 몸이 너무 피곤해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TV나 보려고 켰어요. 마침 로또 추천 방송을 하더라고요. 난 별 생각 없이 라면 후루룩 먹으면서 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나운서가 번호를 하나씩 부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7번 하니까 하고 12번 하니까 또 하고 23번 나왔을 때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황급히 주머니를 뒤졌어요.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들 사이에서 로또를 꺼냈죠. 번호를 확인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29번, 35번, 42번. 하나씩 맞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마지막 번호까지 딱 맞아떨어졌을 때 난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죠.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TV 화면 보고 로또 보고 TV 화면 보고 로또 보고 그렇게 한 20번은 확인한 것 같아요. 틀림없었어요. 1등이었어요.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번호만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혹시 꿈인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요. 새벽 4시가 되자마자 옷을 주섬주섬 입고 편의점으로 뛰어갔어요. 아니, 뛰어간 게 아니라 절뚝거리면서 빨리 걸어간 거죠. 무릎이 아프니까요. 김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로또를 내밀었어요. 사장님, 이거 확인 좀. 김 사장님이 기계에 넣어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진짜예요. 1등이에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를 눈물이었어요. 김 사장님도 같이 우시더라고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드려요. 그분이 내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같이 기뻐해 주셨어요. 당첨금이 얼마냐고요? 45억이었어요. 세금 떼고 나니까 32억 정도 남더라고요. 32억.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안 됐어요. 난 평생 1,000원, 10,000원 세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32억이라니. 그날 로또 본사에서 돈 받을 때 말이에요. 은행 직원이 통장을 보여주면서 할머니 여기 보이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난 그냥 멍하니 숫자만 바라봤어요. 32억. 0이 몇 개인지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8개. 내 평생 100원, 1,000원 세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0이 8개라니. 통장 들고 은행에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꿈인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어요. 진짜였어요.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아니 이제 버스 탈 필요도 없는데 습관적으로 버스를 탔죠.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폐지 안 주어도 되는구나. 월세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겨울에 추워서 떨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알 것 같아요. 뭔가 큰 걸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10년 만이었어요. 10년 동안 명절에도 연락 한 번 없었는데 말이죠. 전화가 연결됐을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나 엄마다. 아들 목소리도 어색하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엄마가 로또 당첨됐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소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아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 정말요? 얼마요? 난 솔직하게 말했어요. 32억이란다. 그 순간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 축하해요. 엄마, 진짜 대박이에요.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며느리랑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요. 내 지하방에 온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들이 방 안을 둘러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엄마, 이런 데서 사셨어요? 그 말에 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동안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으면서 말이죠. 작은 딸 민지도 그날 저녁에 왔어요. 5년 만이었죠. 엄마 건강하셨어요? 하면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 과일들이 얼마나 비싸 보이던지. 딸이 날 보더니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하더라고요.
그날 밤 자식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나보는 앞에서요. 엄마는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좋은 데서 편히 지내셔야 해. 응, 요양원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요양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난 자식들이랑 살고 싶었거든요. 혼자 있기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민수 내 집에서 살면 안 될까? 그랬더니 큰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엄마, 우리 집은 좀 좁아서요. 차라리 민지 내 집이 더 넓은데? 그러니까 작은 딸이 오빠네가 병원도 가깝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둘이 서로 미루더라고요. 결국 내가 결정했어요. 그냥 엄마 혼자 살게. 대신 너희 집 가까운데 방 하나 얻을게. 그랬더니 아들이 번쩍 엄마 방이 아니라 아파트 사세요. 강남 괜찮은 곳에 하나 사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15억이었어요. 난 평생 6평에서 살다가 갑자기 30평이라니. 너무 넓어서 무서웠어요. 진짜예요. 혼자 있으면 발소리가 울려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돈을 줬어요. 큰아들한테 2억, 작은 딸한테 2억. 이거 가지고 빚도 갚고 필요한 거 사. 그랬더니 두 눈을 반짝이면서 엄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는 자식들 얼굴 보니까 나도 기뻤어요. 이제 내가 자식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구나 싶어서요. 손주들 학비도 냈어요. 큰 손주 대학 등록금, 작은 손주들 학원비까지. 다 합쳐서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나? 그리고 사위한테 5천, 며느리한테 5천 용돈을 줬어요. 사위도 자식이잖아요 하면서요. 백화점에도 처음 가봤어요. 며느리가 데려갔거든요. 어머니, 이제 좋은 옷 입으셔야죠. 그러면서 50만 원짜리 옷을 골라주더라고요. 난 가격표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50만 원이야? 했더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어머니, 이제 이 정도는 괜찮으시잖아요 하더라고요. 거울 앞에 섰어요. 새 옷을 입은 내 모습이 낯설더라고요. 70년을 살면서 50만 원짜리 옷은 처음 입어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았어요. 옷은 새 건데 얼굴은 여전히 늙고 주름진 폐지 줍던 할머니 얼굴이더라고요. 그날 밤 새 아파트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침대도 새로 샀어요. 100만 원짜리 매트리스였대요.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조용했어요. 지하방에서는 항상 소음이 있었거든요. 위층에서 걷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골목길 차 지나가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새벽 4시에 눈이 번쩍 떴어요. 습관이에요. 30년 동안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멀리 한강이 보이더라고요. 아름다웠어요. 근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제 폐지 안 주워도 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전화기를 봤어요. 자식들한테 전화라도 할까 싶었죠. 근데 번호를 누르다 말았어요. 새벽 4시에 전화하면 싫어하겠죠. 예전엔 이 시간에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랑 인사하고 김 사장님한테 커피 얻어 마시고 새벽 배달하는 젊은이들이랑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리운 건 돈이 없던 시절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는 걸요. 매일 만나던 그 사람들이 그리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나요? 강남 아파트에 사는 내가 새벽에 폐지 주우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땐 아직 괜찮았어요. 자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왔거든요. 손주들도 데려오고요. 할머니 용돈 주세요. 하면서 손 내미는 손주들이 귀여웠어요. 그렇게 또 1,000만 원, 2천만 원이 나갔지만 행복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10억이 사라졌어요. 아파트 사고, 자식들 주고, 손주들 주고, 백화점 가고, 좋은 음식 먹고. 돈이 물처럼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난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아직 10억이 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난 몰랐어요. 이게 시작이었다는 걸요. 돈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나를 바꾸고 결국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그땐 정말 몰랐어요.
돈이 많아지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나. 큰오빠의 사위가 찾아왔어요. 조카 사위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님, 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시면 아까워요. 제가 아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투자하시면 1년에 30% 수익이 나요. 30%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조카 사위가 계산기 두드리면서 5억 넣으시면 1년에 1억 5천이 생겨요. 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렇게 많이? 내가 놀라니까 사위가 웃으면서 어머님, 요즘은 이런 게 기본이에요.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근데 머뭇거리니까 저희 아버지도 하셨는데 진짜 잘 됐어요. 하면서 자기 아버지 통장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돈이 불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5억을 투자했어요. 조카 사위가 가져온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그날 밤 작은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아버지네 사위한테 투자했다면서요? 엄마, 그거 사기일 수도 있어요. 딸이 화를 내더라고요. 왜 우리한테는 말 안 하고 친척들한테만 그래요? 난 당황해서 아니야, 사기 아니야. 조카 사위네 아버지도 하고 계신데 했더니 딸이 엄마는 너무 순진하세요. 세상 사람들 다 좋은 줄 알아요?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혹시 딸 말이 맞나 싶어서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사위한테 전화하면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더라고요. 3달째 되던 날 사위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1번, 2번, 10번을 걸어도 안 받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큰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네 큰 사위 전화 안 받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냐? 큰오빠의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순자야. 그게 사위네 회사가 부도가 났대. 뭐? 사기였다고? 다단계였어요. 사위 아버지 통장은 조작된 거였대요. 5억이 날아갔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5억. 내가 폐지 주어서 5억을 모으려면 몇백 년이 걸렸을까요? 계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에 작은 사위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제가 알기로는 어머님이 형님네 사위한테 5억을 잃으셨다면서요? 제 소개로 부동산 투자 하나 하시면 만회하실 수 있어요. 또 그 말을 믿었어요. 만회하고 싶었거든요. 3억을 더 넣었어요. 2달 후 그것도 날아갔어요. 알고 보니 불법 땅 거래였대요. 사기꾼이 소개한 땅이었는데 작은 사위도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속은 거예요. 어머님 하면서 사위도 울더라고요. 근데 내 돈은 안 돌아왔어요. 순식간에 8억이 사라진 거예요. 순식간에요. 자식들한테 말했어요. 이제 투자는 안 할 거야. 더 이상 돈 빌려주지도 않을 거야. 그랬더니 큰아들 얼굴이 굳더니 엄마가 우리를 의심하세요? 하더라고요. 작은 딸은 엄마가 오빠한테만 더 줬잖아요. 불공평해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날부터 자식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나한테 얼마 줬는데 너한테는 얼마 줬다더라 하면서요. 내가 준 돈을 세고 또 세면서 싸우더라고요. 난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명절이 됐어요. 자식들이 다 모였는데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아무도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도 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 큰아들이 엄마, 우리 아파트 좀 넓은 데로 옮기고 싶은데 5천만 원만 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더라고요. 난 민수야, 엄마가 지금 8억이나 날렸어. 조금만 아껴 써야 해 했더니 아들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 우리한테 준 건 2억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8억이나 쓰면서 자식한테는 왜 그래요? 하는 거예요. 작은 딸도 거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엄마, 우리가 뭐예요? 엄마 돈으로 이것저것 하시면서 정작 자식들은 그 말을 듣는데 숨이 막혔어요. 내가 자식들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준 돈인데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그날 이후로 자식들이 자주 안 오더라고요. 전화해도 바빠서요, 엄마 하더라고요. 손주들도 안 보내더라고요. 혼자 넓은 아파트에 앉아 있으면 텅 빈 것 같았어요. 냉장고에는 비싼 음식이 가득한데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박순자 고객님, 국민은행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셨는데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대출이요? 3억 원 대출이신데요. 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알아보니 보이스피싱이었어요. 누군가 내 정보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은행 가서 해명하고 한 달을 고생했어요. 다행히 돈은 안 나갔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누구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화 오면 무섭고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밤에는 악몽을 꿨어요. 돈이 날아가는 꿈, 사람들이 날 속이는 꿈.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초라해졌어요. 석 달 만에 10kg가 빠졌더라고요. 머리카락도 더 많이 빠졌고요.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이게 로또에 당첨된 사람 얼굴인가 싶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2년 전 폐지 줍던 그때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손수레 끌고 다니던 그 시절이,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던 그때가, 김 사장님의 커피 한 잔이 그렇게 고마웠던 그때가, 폐지 줍는 동료들이랑 오늘 얼마 벌었어요? 하며 웃던 그때가, 그때는 가난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돈이 없으니까 서로 나눠 먹고 돕고 의지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10억이 넘게 남아있는데 이렇게 외로워요. 아무도 날 보는 게 아니라 내 돈만 보더라고요. 어느 날 밤 너무 답답해서 밖에 나갔어요. 옛날 살던 동네로 갔어요. 그 지하방이 있던 골목으로요. 편의점이 보이더라고요. 김 사장님이 계실까 싶어서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김 사장님 어디 갔어요? 했더니 사장님 바뀌었어요 하더라고요. 편의점 앞에 서서 울었어요. 그 따뜻했던 김 사장님도, 매일 마주치던 폐지 줍는 할머니들도, 새벽 배달하던 젊은이들도 다 사라졌더라고요. 아니, 내가 사라진 거겠죠. 강남 아파트로 가버렸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봤어요. 통장에는 2억이 남아 있었어요. 시작할 때 32억이었는데 이제는 아파트만 남은 거네요. 아파트에 15억, 자식들한테 5억, 사기당한 돈 8억, 이것저것 쓴 돈 4억. 계산해보니 딱 맞더라고요. 그날 밤 가슴이 너무 아파서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죠.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속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해요 하더라고요. 병실에 혼자 누워있는데 간호사가 보호자 오셨어요?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왔나 싶어서 봤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전화했을 때 큰아들은 엄마 미안해요. 회사 일로 못 가요 했고 작은 딸은 저도 애들 때문에 간병인 불러드릴게요 하더라고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옆에 앉아 계셨어요. 시간당 2만 원 받는 분이요. 그분이 날 돌봐주더라고요. 밥도 떠먹여주고 화장실도 부축해주고 고마웠어요. 근데 슬펐어요. 자식이 아니라 돈 받고 오는 사람한테 이런 걸 받는다는 게요. 병원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돈이 생겨서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아니, 어쩌면 돈이 날 더 가난하게 만든 건 아닐까?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짜 가난은 혼자인 거더라고요. 사랑받지 못하는 거,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 그게 진짜 가난이더라고요. 지하방에서 라면 먹을 때가, 이 병원 침대에서 비싼 병원식 먹는 것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진짜예요. 퇴원할 때 결심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요. 뭔가 바꿔야겠다고요.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선택하겠다고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넓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뭔가 바꿔야 한다. 그날 밤 잠도 안 자고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다음 날 아침 자식들한테 전화했어요. 집에 다 모여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일주일 후에 둘 다 왔어요. 표정들이 좀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난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결정했어.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3천만 원씩 줄게.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은 없어. 큰아들이 깜짝 놀라서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했어요. 작은 딸은 엄마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하더라고요. 남은 돈은 엄마가 쓸 거야. 엄마 남은 인생은 엄마가 선택할 거야. 그 말을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아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엄마,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했지만 난 단호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돈으로 너희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엄마 잘못이었어. 이제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살 거야. 그날 자식들은 환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마음이 편했어요. 처음으로요. 그 다음 주에 재무설계사를 만났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분을 찾았어요. 은행에서 추천받은 분이었죠. 할머님, 강남 아파트를 팔면 돈이 15억이 생겨요. 이렇게 하시면 평생 걱정 없으세요. 그분이 계획을 짜주더라고요. 7억은 안전하게 예금하고 3억으로 연금 들고 나머지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요. 의미 있는 일이요? 내가 물었더니 그분이 미소를 지으면서 할머님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셨어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난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폐지 줍던 그때요. 그 말을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그리워한 건 폐지 줍는 일 자체가 아니라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었다는 걸요. 서로 의지하고 나누고 진심으로 웃던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기로요. 5억을 들여서 여기 이 작은 건물을 샀어요. 1층은 쉼터로 2층은 작은 방 몇 개를 만들어서 잘 곳이 없는 어르신들이 쉴 수 있게 했어요. 쉼터 문 여는 날 떨렸어요. 혹시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문 열고 1시간도 안 돼서 한 분이 오셨어요. 손수레를 끌고요. 들어오시더니 여기가 무료로 밥 준다는 데예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들어오세요. 따뜻한 국밥 있어요. 그분이 자리에 앉아서 국밥을 드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할매. 오늘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그 말 듣는데 내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루에 한 분씩, 두 분씩 오시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난 거죠. 거기 가면 밥도 주고 쉬게도 해준대. 일주일 후에는 10분이 넘게 오셨어요. 한 달 후에는 20분이 넘었고요. 그러다 옛날에 같이 폐지 줍던 정숙이 할매를 만났어요. 순자 씨? 순자 씨 맞아요? 정숙이 할매가 날 알아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디 갔었어요? 갑자기 안 보이길래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난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로또 당첨된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돈을 잃었고 어떻게 깨달았고 왜 이 쉼터를 만들었는지. 정숙이 할매가 내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순자 씨 고생했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가족이 꼭 피를 나눈 사람들만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가족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아침 6시면 쉼터 문을 열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오세요. 할매 안녕하세요. 오늘도 춥네요. 어제 얼마 벌었어요? 그런 대화들이 나는 좋아요. 돈 얘기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점심시간엔 같이 밥을 먹어요. 그냥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거예요. 비싸지 않아요. 근데 다들 맛있다, 맛있다 하시면서 드세요. 함께 먹으니까 맛있는 거죠. 오후엔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를 나눠요. 우리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시면서 옛날 이야기 하세요.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게 진짜 부자인 것 같아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나눌 이야기가 많은 게요. 저녁엔 갈 곳 없는 분들이 2층 방에서 주무세요. 방이 작지만 따뜻해요. 할매, 덕분에 오늘 편히 잘 수 있겠어요. 하시는 말씀 들으면 가슴이 뿌듯해요. 1년이 지났어요. 자식들이 가끔 찾아와요. 처음엔 엄마가 돈을 다 써버리신다면서 걱정하더니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큰아들이 지난번에 엄마 제가 봉사 좀 와도 될까요?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정말로요. 지난주에는 손주들이 왔어요. 큰 손주가 쉼터 어르신들한테 커피 나눠드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드세요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울컥했어요. 돈으로는 못 가르쳤던 걸 이렇게 배우는구나 싶어서요. 작은 딸도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김치찌개 끓이면서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가 진짜 행복해 보여요 하더라고요. 난 딸 손을 잡으며 엄마도 이제야 행복하다 했어요. 이제 통장에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7억 정도요. 처음 32억 받았는데 7억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나머지 돈은 사람들 마음을 사는데 썼다고 생각해요. 진짜 마음을요. 이 쉼터 운영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밥값, 전기세, 수도세, 보일러. 계산해보니 7억으로 5년은 할 수 있어요. 5년 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요. 어제 TV에서 로또 당첨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50억 당첨됐다면서요. 난 그거 보면서 웃었어요. 그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축하해요. 근데 조심하세요. 돈이 많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당신도 알아야 해요.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32억 있을 때보다 지금 7억 있을 때가 훨씬 더 부자 같아요. 창문 좀 보세요. 저기 손수레 끄는 할아버지 보이죠? 저분이 오늘 처음 오신 분이에요. 잠깐만요. 나가서 인사드려야겠어요. 할아버지, 여기로 오세요. 따뜻한 국밥 드시고 가세요. 저분 얼굴에 웃음이 번지잖아요. 이게 진짜 로또예요. 사람들 얼굴에 웃음 짓게 하는 게요. 난 25억 주고 이걸 배웠어요. 비싼 수업이었죠. 근데 당신은 공짜로 배우는 거예요. 득템 아니에요? 가장 가난할 때가 가장 부유했던 거예요. 그걸 깨닫는데 2년이 걸렸네요. 자, 이제 국밥 한 그릇 하실래요? 여기서 먹는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답니다. 왜냐고요? 혼자 먹는 게 아니니까요. 어서 오세요. 우리 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